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금리 공부가 필요할까요? 거시경제를 속속들이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금리의 개념과 거시경제 변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도 부자 되는 부잉TV 봄날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금융천재 오건영 부부장님께서 쓰신 부의 시나리오입니다. 이 책은 코로나 사태 이후 발표된 각종 경기 부양책을 소개하면서 현재의 거시경제 상황을 진단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성장과 물가가 만들어내는 4개의 경제 시나리오를 알아보고 각 상황에 가장 적합한 부의 시나리오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저는 금리와 부동산 투자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부분만 요약해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시경제나 환율 혹은 금리를 아는 것이 투자에 도움이 되나요?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금리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부동산 전문가에게 묻더라도 금리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답변을 듣게 될 겁니다. 금리는 돈의 값이고 즉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돈의 공급이 많다면 돈값인 금리는 내려가고 돈의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금리는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돈의 공급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해지는 건데요.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돈을 공급하는 주체는 시중은행과 중앙은행입니다. 시중은행들은 대출이라는 형태로 경제 전체에 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죠. 은행이 대출을 줄이게 되면 시중의 자금 공급량이 줄어서 금리가 오르게 되고 대출을 늘리면 시중 자금 공급이 늘어나기에 돈의 값인 금리는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중앙은행은 시중은행들의 은행입니다. 한국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인데 이 책을 읽는 그 어떤 분도 한국은행 신용대출을 갖고 있지 않을 겁니다. 한국은행은 시중은행들만 거래할 수 있으니까요. 일반적으로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주고 시중은행은 그렇게 받은 돈으로 대출 등을 하면서 실물 경제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죠. 그럼 수요 측면도 생각해 봐야겠죠? 돈의 수요, 이게 뭘까요? 돈의 수요는 돈을 빌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대출을 받으려는 모두가 돈의 수요자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경제 전체 관점에서 봤을 때 적은 돈의 수요보다는 큰 돈을 빌리려는 거대한 수요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수십억 원, 수백억 원, 수천억 원을 빌리는 기업의 대출이 보다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면 큰 돈을 대출받으려는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이는 돈의 값인 금리의 상승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돈의 수요는 기업 대출, 그리고 이것과 연계된 기업 투자에 주목해야 합니다. 제1장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 환경 1. 코로나19는 어떻게 금융시장을 뒤흔들었을까? 코로나19 사태는 팬데믹이라는 블랙스완이 거대한 부채라는 회색 코뿔소가 있는 상황에서 닥쳐온 사건이었다. 2020년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등장했습니다. 이것이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라 예상한 시장 참여자는 전혀 없었죠.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주요국의 경제 활동이 멈춰버렸죠. 이처럼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지만 일단 일어나면 큰 충격을 주는 위험을 블랙스완이라고 합니다. 한편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15-2016 중국 위안화 위기 등으로 글로벌 금융기관뿐 아니라 각국 정부는 부채의 늪에 허덕이고 있었죠.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했지만 해결책은 부채를 더 늘려서 기존 부채를 봉합하는 것이었고요. 특히 중국 국영기업의 거대한 부채 문제는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중국 정부가 잘 통제하고 있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모두들 믿고 싶어 했죠. 이처럼 예상할 수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위험을 회색 코뿔소라고 합니다.
2. 미국 중앙은행 FED의 위기 대처법. FED가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것은 단연코 불가능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다만 부채의 문제로 인해 파산하는 것을 최대한 제어할 수는 있다고 했죠. FED는 은행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막으려고 무제한 양적 완화를 통해 은행권의 달러 유동성을 주입했습니다. 은행 이외의 경제 주체들에게도 달러화를 공급하기 위해 제로 금리를 도입해서 이자 부담을 낮추었습니다. 먼저 FED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약자로 연준이라고도 합니다. FED는 달러화를 찍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달러화의 공급 및 흡수를 통해 미국 경제 전체의 통화량을 조절합니다. 경기가 좋지 않으면 돈의 공급을 늘려서 금리를 낮추죠. 반면 경기가 좋고 과열 양상을 보이면 돈의 공급을 줄이거나 혹은 공급했던 돈을 빨아들이면서 금리를 살짝 올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 해결을 위해 FED는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합니다. 양적 완화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 국채를 무제한으로 사들여 시중은행에 무제한 달러를 공급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에 엄청난 돈을 공급하는 정책이죠. 또한 FED는 부채가 많은 시중 경제 주체들의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로 금리를 도입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부채 문제로 이러한 정책들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습니다. 제2장 우리나라의 금리 상황. 1. 한국의 기준금리는 낮을수록 좋을까? 기준금리 인하는 분명 경기 부양의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기준금리 인하는 주거비의 상승, 가계의 부채 부담 확대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겠죠. 기준금리란 중앙은행이 정책적으로 정하는 초단기 금리입니다. 기준금리는 시장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중앙은행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시중금리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합니다.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면 시중의 은행들이 낮은 금리로 한국은행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어 대출금리가 낮아집니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오르면 예금, 적금금리가 오르는 한편 대출금리 또한 오르게 됩니다. 시중금리는 금융시장의 사정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금리로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중앙은행 또한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러한 금리 인하는 주거비용 상승과 부채 총량 급증의 부작용을 가져오게 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환호하는 자산, 월세. 홍길동이 매월 100만 원을 받는 상가를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월세 100만 원은 1년에 1,200만 원을 고정적으로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에 1,200만 원의 이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전에 10% 금리에서는 1억 2천만 원을 정기예금에 가입해야 그 10%인 1,200만 원을 이자로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해 1%가 되었죠. 네, 1,2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12억 원이 있어야 그 1%인 1,200만 원을 이자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0% 금리일 때는 홍길동의 상가가 그다지 매력적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니 고정적으로 받는 월세의 매력이 훨씬 높아진 거죠. 받는 월세는 똑같지만 시중금리가 내려가기에 그 고정적인 월세 100만 원이 더욱더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거죠. 네, 금리가 내려갈수록 월세를 받는 자산들의 인기가 높아지게 됩니다. 금리 인하의 부작용 1. 주거비용 상승. 이제 아파트 시장으로 가보죠. 월세를 받는 자산이 인기라면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은 임대를 줄 때 전세보다는 월세를 주려고 하겠죠. 전세를 줘서 전세금을 받아봤자 이 자금을 운용할 곳이 마땅치 않을 테니까요. 금리가 워낙에 낮아졌으니 전세금을 정기예금에 넣어봤자
큰 이익을 보기 어렵죠. 그러나 월세는 다릅니다. 금리가 내렸더라도 고정적인 월세를 받을 수 있으니 월세 선호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그럼 아파트 보유자는 월세로 주려고 하겠죠. 반대로 아파트를 구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월세가 부담스러우니 전세를 구하고 싶을 겁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월세를 주려고 하니 전세의 공급이 적고, 수요 측면에서는 전세를 선호하니 전세의 수요는 늘어납니다. 그럼 당연히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겠죠. 전세 가격 상승을 볼 때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봐야겠지만, 금리 역시 이런 루트를 통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상승한 만큼 세입자들은 더 많은 전세금을 지불하거나 혹은 반전세를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서 주거비용이 올라가게 되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죠. 금리가 내려서 이자 부담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주거비용의 상승이 이자 비용 감소라는 호재를 상쇄하는 겁니다. 금리 인하의 부작용 2. 계속된 저금리로 부채 급증. 대출금리가 높습니다. 그럼 집을 사기 위해 억대 모기지론을 받는다는 것이 참 부담스럽겠죠. 만약 대출금리가 10%라면 1, 2억 정도 대출받는 것도 이자를 1,2천만 원을 내야 하니 정말 큰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금리가 1%라면? 네, 그럼 큰 걱정하지 않고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겠죠. 제가 공부를 시작했던 2004년에 한국의 가계부채는 300조 원 수준이었답니다. 카드 대란이 있었기에 가계부채가 폭증했던 때였죠. 이 글을 쓰고 있는 2021년 한국의 가계부채는 1,700조 원에 달합니다. 2004년 한국의 대출금리는 낮은 것이 4% 수준이었고 현재 대출금리 중 낮은 것은 2% 수준입니다. 2004년에는 300조 원의 4%니까 가계에서 부담하는 연간 이자가 12조 원 정도였죠. 지금은 1,700조 원의 2%니까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만 34조 원에 달할 겁니다. 네, 금리가 낮아지면 그만큼 대출을 크게 늘리게 됩니다. 즉, 자금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대출이 워낙 크게 늘어나게 되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이야기도 마저 해보죠. 단지 금리가 낮다고 해서 대출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니겠죠. 3억 원을 대출받아 집을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금리가 2%입니다. 대출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영끌을 해서 집을 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2%지만 향후에 5%까지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하나? 라는 두려움입니다. 만약 금리가 5%까지 오르게 되면 대출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기에 버틸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그럼 함부로 대출을 받아서 영끌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2000년 이후 20여 년 동안 금리는 계속해서 내려왔다는 이야기죠. 실제 한국의 금리 추이를 보면 20년 동안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계속 내려오고 있다면, 그리고 적어도 향후 금리가 크게 뛰어오를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안심하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겠죠. 저금리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금리 장기화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만들어지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저금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기에 향후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없기에 보다 많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거나 투자하게 되는 것이죠. 저금리가 장기화되면 그만큼 가계는 겁없이 부채를 늘리게 될 것이고 이는 가계 부채의 급증과 함께 가계의 실질적인 이자 부담을 늘리는 악재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금리를 낮췄더니 부채의 총량이 급증하면서 오히려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 더 첨언하면 이 과정에서 영끌이 늘어나면서 주택 가격을 비롯한 각종 투자자산 가격의 급등이 나타나게 되고 이는 빈부격차를 크게 늘리는 부작용뿐 아니라 자산시장 버블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제3장 모두의 목표는 저물가 탈출.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글로벌 경제 전체가 큰 충격에 휩싸이자 FED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단행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 역시 과감한 경기 부양에 나서게 되죠. 무제한 양적 완화 규모는 금융위기 이후 있었던 세 차례 양적 완화의 규모를 넘어섰고 정부의 재정 지출 역시 빠르게 증가하면서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는 유례없는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럼 돈을 너무 많이 푸는 것 아니냐, 정부 재정 적자가 너무 심각한 것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다가 진짜 물가 상승 압력을 너무 크게 높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등장하게 되겠죠.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이야기를 로렌스 서머스라는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의 재무장관이 언급하게 됩니다. 로렌스 서머스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인 저성장 저금리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임을 주장한 사람이죠.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상당 기간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가장 선봉에 서서 주장했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서머스가 앞장서서 한 세대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인플레이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로 바이든 행정부의 거대한 경기 부양책을 언급합니다. 디플레이션 구덩이가 크레바스처럼 깊지만 아예 옆에 산을 깎아서 흙을 들이붓는 방식까지는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하면 집 앞의 구덩이만 메우는 게 아니라 집 앞에 산이 하나 생긴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이 바로 거대한 인플레이션이겠죠. 와, 서머스 전 장관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사람이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니 중앙은행인 FED는 기준금리 인상을 비롯한 각종 긴축 정책 카드를 만지작거려야 하지 않을까요? 물가 폭등에 자산 버블 등이 촉발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여기서 잠깐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다시 정리하고 가죠.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전반적,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 현상. 디플레이션은 경제 전반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 상황은 서머스 장관이 예측한 대로 거대한 물가 상승이라는 인플레이션에 전 세계가 시달리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FED는 유례 없이 빠르고 높은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제4장 시나리오를 그려 다음 스텝을 선점하라. 성장과 물가라는 거시경제의 중요한 두 가지 팩터를 가지고 사분면을 만들고 실제 투자 계획으로 연결해 보았습니다. 포트폴리오는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생각하지도 못한 변화가 다가왔을 때 이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자산을 분산해서 담아두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 자산이나 마구 담기보다는 시나리오를 정리하고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비중을 조절하는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오건영 부부장님이 정리해 주신 표에서 원자재, 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원자재, 금을 우리는 실물 자산이라고 하지요. 주식, 채권 외에 대안이 되는 자산이라고 해서 대체 자산이라고도 합니다.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자 대체 자산입니다. 이 표를 통해 부동산 투자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뉴스에서 자주 들어오던 금리, FED,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조금 친숙하게 느껴지시나요? 돈의 속성의 저자 김승호 회장님께서 나는 이 책이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평가하셨는데 그 말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여러분도 경제 공부가 어렵게만 느껴지신다면 이 책을 통해 거시경제의 흐름에 큰 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평범한 사람도 부자 되는 부잉TV 봄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